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과거사법, N번방 후속법안,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개정안 등 100여 개의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법안 처리율 36%, 정말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벗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3 등교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과 경기도 안성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인천에서 고3 확진자가 나오고 또 안성에서는 2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긴급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순차 등교를 앞두고 있어서 교육당국 초긴장 상태입니다. 서울타임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고3 학생들 처음 등교했습니다. 저도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교복 입은 학생들이 걸어와서 되게 새로웠어요. 오랜만에 봤죠.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근데 지금 인천 그리고 경기도 안성은 등교 중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천에서는 연수구, 남동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이렇게 5개 구에 66개 고등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오전에 귀가를 했고요. 경기도 안성시는 9개 고교가 아예 등교를 못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오늘 새벽에 인천의 그 미추홀구에 있는 인왕고라는 곳에서 이 고3 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귀가를 시킨 거고. 그렇군요. 이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밤에 이 안성에서 20대 확진자가 나오면서 새벽에 이제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인데 그 인천 학원 강사 있잖아요. 분하고 또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확진 판정을 나온 고3 학생들이 사실상 그 인천 학원 강사와 연관이 된 감염자입니다. 3차 감염자인데 이 학원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은 고3 학생 그리고 그 지인이 PC방을 다녀갔는데 이번에 확진된 고등학생 2명이 그 PC방에 있는 건물 그 건물의 스터디 카페에 갔다라고 합니다. PC방도 아니고 스터디 카페를 갔는데도 걸렸어요? 네, 아마 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거나 아니면 뭐 복도를 지나갔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고3 학생들, 그러니까 오늘 확진된 고3 학생 2명 중에서 1명이 체대 입시생이에요. 그래서 서울 휘트니스라는 체육관을 3차례 이제 방문을 했는데 휘트니스라는 공간이 좀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하니까 이 학원에 같이 다녔던 이 학생과 성인들이 모두 9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요. 현재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파만파네요. 이 한 분의 그 감염 사태가. 저희가 매일 그 인천 학원 강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퍼질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 그리고 경기도 안성 이 두 지역을 빼고는 전국의 고3들이 모두 등교를 했습니다. 네, 첫날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고3 학생 1명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대성고 3학년 임재현 학생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등교 첫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간 건데 어땠어요? 확실히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니까 반가웠죠요. 네. 네, 그리고 또 평소에 이제 온라인 수업하느라 아침부터 일어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등교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학교에서 뭐 챙기라고 한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지침 중에 이렇게 학생이 알아서 뭘 좀 해야 되는 게 많던데요. 네, 확실히 그 개인 컵이랑 또 이제 칫솔 같은 위생 도구 챙기고 또 수전한 비닐 장갑을 챙기라 했었어요. 이게 왠지 보니까 이제 음수대에 이제 입을 대지 말라 해가지고 가져오라 하시더라고요. 비닐 장갑은 왜 준비했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비닐 장갑 쓸 때는 오늘 없었습니다. 비닐 장갑 쓴 일은 없었는데 혹시 필요하니까 마스크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스크 같은 것도 하나 정도 여분으로 또 준비하라는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학교에서 그 면 마스크랑 필터 마스크 3개를 주시더라고요.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이랑 또 학교에서 제랑으로 몇 개 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처음 간 거잖아요. 친구들을 얼굴로 이제 새 반 친구들을 얼굴로 본 거는 처음인 건데 학교 들어갔을 때 교실이 어땠나요? 뭐 책상이 막 좀 떨어져 있고 뭐 이랬나요? 네, 그 흔히 말하는 그 시험대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시험대형처럼 그 한 줄씩 조금씩 넓게 배치돼 있었고요. 그리고 칸막이 같은 거는 없었어요. 칸막이 설치한 학교도 있긴 하던데 대성고는 설치는 안 했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두 교실에 이제 한 반을 나누기도 하고, 혹은 뭐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한쪽은 선생님이 하시고 또 다른 한쪽은 약간 온라인처럼 그 화면을 보게 하고 한다는데 수업 진행 같은 건 어떻게 됐나요? 이번 주까지는 온라인 수업을 교실에서 풀어주는 형식으로 하셨어요. 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네. 아니 이번 주까지는 또 찍어둔 분량이 있고 하고 또 이번에 오늘 저희 학교는 졸업사진을 촬영했어요. 아, 이게 학교 가자마자 졸업사진 촬영을 했다니까. 되게 많이 곤란스러웠습니다. 모르는 사이인데. 아, 그렇군요. 네, 급식 시간 어땠어요? 이게 가장 많이 걱정들을 했거든요. 네, 그 급식실 경로까지 스티커가 붙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 맞춰서 막 간격 맞추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급식실 들어가니까 이제 그 투명 칸막이가 쫙 붙어 있더라고요. 아하. 네, 이제 다들 칸막이를 보고 이제 막 교도소 면회 온 것 같다고 그런 반응이었고요. 네, 그렇군요. 아, 근데 뭐 학생들이 이제 뭐 선생님 뭐 시키시는 대로 잘 하던가요? 잘 지켰어요, 친구들이랑? 네, 그래도 다 조용히 마스크 코까지 끼고 교실까지 들어갔었죠. 아,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어쨌든 이제 등교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학업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글쎄요,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뭐 평소보다 조금 덜 했는지 더 했는지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네, 확실히 많은 학생들이 독서실 가는 것도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집에서도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다들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죠. 게다가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면 평소 수업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계속 수업만 하시니까 선생님이 그래서 이게 진짜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수능도 그렇지만 일단 중간고사부터가 지금 큰 난관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일정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네요. 자율학습이나 보충 수업 같은 경우 뭐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 임재영 군 다니는 대성군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은 다 신청을 받아서 곧 있으면 정상 운영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위치는 아직 잘 안 나와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모의고사가 내일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모의고사 내일 바로 본다 하네요. 네, 등교하자마자 지금 졸업사진을 찍고 등교하자마자 또 모의고사까지 보고 좀 이번 고3도 좀 억울하겠어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번에 저번에 집에서 이제 모의고사 풀었을 때 좀 대충 푸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학교에 가서 모의고사 풀면 좀 열심히라도 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모의고사 잘 보시고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울 대성고 3학년에 재학 중인 임재현 학생이었습니다. 네. 말 들어보니까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확 오네요, 지금 감이. 와, 졸업사진에다가 시험 보고 그리고 약간 교도소 같다는 말 들었을 때 그래도 학생분이 참 긍정적이라 좋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뭐든지 처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3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고3으로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네. 고3분들. 이번 고3이 하여튼 뭐 사연이 많은 고3이라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네, 그러게요. 뭐 어쨌든 내일 시험들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이 식당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얘기가 들고 있어요. 어떻게 집단 감염이 식당에서 또 일어나요? 여기가 자쿠아라는 일본식 주점이에요. 안양에 있고요. 현재까지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일 이태원 킹클럽을 방문한 경기도 군포시 확진자 A씨가 안양역 인근에 있는 자쿠아라는 일본식 주점을 수시로 방문했고요. 확진 판정을 받은 어제 전해드렸던 용인 강남병원 방사선사 A씨, B씨와 함께 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저녁을 먹은 친구와 지인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6명인데요. 특이점이 있는데 이 주점 구조가 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본식 주점 좀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그런데 보면은 방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노래방 같이 네네. 공간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좀 더 이렇게 맞습니다. 밀접하게 접촉을 할 수밖에 밀폐된 없는 구조, 밀접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전파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확진자들이 자쿠아를 방문한 시간대가 공개됐거든요. 3일 오후, 14일, 15일, 17일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 비슷한 시간대에 이곳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있었다면 검사를 받아달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건당국에 신고한 시민이 450여 명이 이릅니다. 그래서 이거 다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자쿠아가 있는 건물이 6층짜리인데요. 2층에 이 자쿠아 외에 편의점과 오락실, 고시텔, 멀티방 등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밀접 접촉이 가능한 것 같은 공간들만 지금 막 얘기하는 걱정이 되죠. 그러게요. 이 상담하는 시민, 신고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안양시 관계자 말 들어보니까 이 자쿠아 음식점 입구에 CCTV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 화질이 나쁘대요. 그래서 누가 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발적 신고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태원 클럽 이 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 등이 협조를 얻어서요. 해당 시간대 음식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있었던 주민들의 소재도 파악해서 검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삼성 서울병원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관련 확진자가 한 명 늘어났어요. 늘어났군요. 삼성 서울병원 간호사 A씨의 친구 여성 B씨가 추가 확진됐는데 두 사람이 지인들과 함께 지난 9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강남역 인근의 주점과 노래방을 갔습니다. 또. 아이고 노래방. 그러니까 이 특징들이 이 청년들 젊은이다 보니까 이런 주점이나 노래방, PC방 이런 곳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B 씨 같은 경우는 충남 서산에 거주하는데 확진이 됐고요. 지금 이 서산에서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또 검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있는 서산에 계신 상황이고요. 분이니까 아마 서울 놀러 와서 친구 보고서는 그렇습니다. 약간 좀 즐기다 가시느라고. 네, 서울에 친구가 있으니까 왔다 가셨는데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병원 의료진이나 환자 가운데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이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계속해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국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본회의 지금 열리고 있나요? 네, 열리고 있는데 이미 통과된 법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아무래도 여야가 첨예하게 갈렸던 이 과거사법.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다만 이 미래통합당 측의 반대로 이 배보상 규정이 이 법안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해당 법을 재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 현재 법으로는 이 진상이 규명되더라도 이 배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좀 요원한 좀 그런 상황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복지원 만약 사건 얘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일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도 많거든요. 네, 이게 정말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는 사건인데 이게 어쨌든 이 배보상 규정이 없어가지고 좀 그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 N번방 방지법이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때 통과를 못했던 법안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이게 IT 업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N번방 사건이 그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텔레그램 같은 이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또 아니어가지고 이게 형평성,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많많이 가지실 법안이 이 전자서명법이 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공인인증서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드디어. 네. 혹시 그거를 대체할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아니 저분이 진짜 여보세요. 안 나오겠죠. 어쨌든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그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지난번에 빠졌었는데 이번에 들어갔군요. 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법 이제 민법 개정안 이거는 이제 무산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법사위를 넘지 못해서 사실상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됐는데 20대 국회에서 지금 못 만든 셈이죠. 그러니까 이 구하라법이라는 것이 이 구하라 씨의 친오빠 이 구호인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인데 국회 청원을 올렸고 이 10만 명의 요건을 채워서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이게 이 구하라 씨가 사망을 한 후에 그 20년 넘게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이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막아달라라는 오빠의 좀 호소였는데 국회에서는 이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면서 이걸 이제 21대 국회로 밀었는데 사실상 폐기가 된 상황이니까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본회의에 앞서서 법제사법위원회 열렸었는데 거기서 한명수 전 국무총리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타파가
교사가 검찰 강요로 거짓 진술했다라는 취지의 이 한씨 옥중 비망록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네. 예. 그런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법사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똑같이 주장을 한 거예요. 김종민 의원은 당시 관련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의 비망록이 공개이 됐으니까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같은 당의 이 박주민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 보면 과거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로 하면 정부를 상대로 상고 법원을 설득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는 다 무죄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잖아요. 이걸 지적을 했고 그러니까 당시 엄격한 사법 판단한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 자체 조사를 얘기하는 것일 뿐 사법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반대 입장을 냈는데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유죄 확정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재심을 청구해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은 당의 정정식 의원도 이미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이 증거로 제출돼 판단을 거쳤다.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는 일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눈길 끈 게 이 법사에 나와 있던 추미애 법무장관의 입장이었거든요. 추 장관은 이 국민은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면서 재조사 필요성에 사실상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재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이게 뭐 바로 이렇게 재조사하겠다고 뭐 장관이 얘기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항을 좀 봐야 되는 문제고요. 네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뭐 그렇게 100%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여야 논의나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여론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당장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윤미향 당선인 거취를 놓고 지금 입장을 내놓을 거라고 어제 전해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확인부터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라고 결론이 난 것 같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었고요. 강훈식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정의원에서 요청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해찬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관계 조사가 부처 등에서 진행 중이니까 그걸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을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한 것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입장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별로 달라진 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을 추대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2명이 거론이 됐었는데 네네. 6선에 박병석 의원 그리고 5선에 김진표 의원 이렇게 네. 2명이 거론됐는데 오늘 오전에 이 김진표 의원이 이 국회의장 경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늘이 이제 등록 기간이었는데 이 박병석 의원만 이제 등록을 한 상황이어서 추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상희 의원이 첫 여성으로서는 첫 부의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국회가 열린 지가 엄청 오래됐죠. 엄청 오래되죠. 네, 몇 년도 한 60년 정도 됐죠. 네, 그쵸. 이 과정에서 네. 이제 국회에서 그 의장단에 이제 여성이 포함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김상희 의원이 뭐 국회 부의장 선거에 나갔고 뭐 네, 단독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기 네. 때문에 이 별 무리 없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이상민 의원, 뭐 변재일 의원 등도 네네. 부의장 생각이 있었는데요. 다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박병석 의원이 의장이 되면서 대전 지역구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대전 지역구고 또 변재일 의원도 이 청주 청원구입니다. 지역구가. 그래서 다 뭐 충청권의 의장단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나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 네네. 또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의미가 또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단독으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생각해보니까 뭐 70년이네요. 국회가. 네. 네, 재헌국회 생각하면 70년이 넘었는데 이제 첫 여성 부의장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전원 기가 조치를 했었던 인천 내 66개 학교에서는 내일 온라인으로 학력평가를 치른다라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많이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학부모님들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시작해서 근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전원 기가를 하고 뭐 이게 또 미뤄질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뭐
기다려 보시죠. 네,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이다 그렇죠. 보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국내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 부산 실종 여성 살인 사건의 피의자 31살의 최신종 씨의 신상이 오늘 오후 공개됐습니다. 프로파일러 배상훈 전 서울청 범죄심리분석관 연결해서요. 최 씨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근데 이게 요새 이 그 피의자들 있잖아요. 강력범죄 저지른 피의자들 이 신상 공개하는 게 좀 즉각적으로 빨리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인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범죄학에서는 이 낙인 이론에 따르면 이 신상 공개를 지위 강등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 의신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일종의 보충적 처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강력범죄의 형벌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 때문에 일종의 보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빨라지기도 하고 이제 좀 사회적 요구도 많아지는 것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심리적인 문제, 처벌의 종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자, 프로파일러님 뭐 얼굴 신상 다 공개가 됐으니까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보통 이제 과학적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자아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용모나 즉 자신의 얼굴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딱 처음 첫인상 보면은 그냥 보통 사람인데 말쑥해 보이는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게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가꾸는 형태가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연쇄살인범이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연쇄 외톨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편견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겉보기 보기에 매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굉장히 평범하고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그렇죠. 네. 그렇게 가꾼 거죠. 그렇게 가꾼 것이다. 네. 근데 이 최 씨가 학창 시절에 씨름부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잘했다고 또 유명한 선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02년경에 초등학교 때부터 씨름 일종의 운동 엘리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북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촉망받는 운동선수라고 할 수 있다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도 받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좀 독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나무인한 인성들이 키워지게 되죠. 자기밖에 모르는. 운동 영재들이 보통 어릴 때 그렇게 키워진 경우가 엘리트 스포츠 체제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탈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학교 이후에 그런 일탈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근데 왜 그만뒀다 이런 얘기도 있나요? 인성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뭐 씨름부에서 잘렸다 뭐 이런 정도까지의 표현으로 봐서는 아마 이런 영향이 끼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조직에 적응 못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유망한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씨름부에서 뭐 잘렸다라고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전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전과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는 게 이게 표현되기로는 흔히 말하는 20대 초반 같은데요. 여자친구에 대한 이별범죄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일종의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별범죄를 가장해서 흉기 협박, 강간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초범인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나왔다는 것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가요? 그렇죠. 20대 초반의 초범인데 이렇게 됐다는 건 보통은 이제 이런 특히 이별범죄 같은 경우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됐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느끼기에 어쨌든 흉기로 협박을 하고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2012년을 기준으로 하신다면 아마 2013년도에 우리가 친고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그 바로 전이니까 아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당시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이제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력범죄잖아요. 성폭행을 했고.
근데 뭐 마트에서 또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연쇄살인범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뭐랄까 이렇게 말하면 또 자범스러운 그러니까 물건을 훔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자신의 범죄 경력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연쇄살인범들이 살인만 하지는 않습니다. 유영철이라든가 이런 외국에 있어서 유명한 범죄자들도 여러 방식으로 자신의 반사회성을 노출시킵니다. 어떨 땐 강도, 강간, 절도. 그 극치가 이제 살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범죄 경력을 자신이 쌓아가는 과중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쇄살인범들한테는 이런 범죄 경력이 아주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재산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생각에 연쇄살인범이면은 굉장히 극악무도해서 연쇄살인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뭐 좀 작은 범죄들 뭐 훔친다든지 또 이런 것도 하는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예. 네, 지금 이 유형은 아마도 그것 과정 속에 아마 사디스틱 레이프 머더라고 해서 과학적인 강간살인범 쪽으로 기여되어 온 것도 이런 범죄 경력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그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여를 한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사흘 간격으로 2명의 여성을 살해를 했습니다. 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라든지 또 이제 경험에 우리 프로파일러님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떤 범죄 경력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가학적인 행위를 반복합니다. 말하자면 살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랜덤 채팅 앱 같은 걸 통해서 가학적인 성폭력 행위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도 통제 못하는 살인 각성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살인 각성이라고 하거든요. 살인 각성. 예. 그러니까 이제 어라우절이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빠르게 다음 살인으로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 경우가 그 살해 방법 자체가 다 맨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게 되면 이건 살인 각성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 아니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맨손으로 살인을 하게 된 건 특별한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예.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다른 흉기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연쇄살인범의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건 맨손으로 살해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그 죽음을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또 굉장히 또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만이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았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피해자분의 한 명이 그 아내의 또 지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까 잠시 전에 말씀하신 랜덤 채팅 앱을 통해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근데 한 명은 아내의 지인이면은 조금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나요? 이게 이제 순서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범인이 지금 거의 1년 동안 1,000명 넘게 이제 휴대폰을 이제 까보니까 계속 SNS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고 그랬다고 하는데 아마 소통을 했겠죠. 1,000명.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피해자 선정하는. 그러니까 랜덤 채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다녔나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그 부산에서 온 실종 여성을 살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인을 살해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살인 각성이라는 말씀 쓴 건 그런 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살인을 하고 이게 또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찾아 나서게 되는 이제 살인 각성에 일으키게 됐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특별히 이렇게 누가 아는 사람이고 이쪽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 근데 이 최 씨가 좀 빚이 있었다 그래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서 금품이 목적이고 이런 거는 아니었을까요? 근데 아마 돈은 부수적인 의미였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한테 뺏은 돈도 40몇만 원 정도. 그렇죠. 한 50만 원 좀 안 되는 돈이고. 예. 그거를 목적으로 살인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납득이 안 되죠. 그건 뭐냐면은 이 범죄자가 생각하는 살인의 의미와 돈의 의미가 순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부수적인 거고 실제로는 살인 각성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은
말은 돈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 말은 돈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보통, 자기가 그렇게 네. 예, 어떤 방식으로 살인만 하고 싶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 피해 여성들을 안매장한 게 아니고 이게 과수원 같은 데 이제 방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런 범죄 행동을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바디 디스포잘 중에서 극단적 방법이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체를 깊이 매장하는 거는 피해자에 대한 사후 절연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 범인이 하는 것은 더 위험한 존재들인데요. 네. 일종의 자신의 동선 안에 깊게 묻지 않고 가볍게 덮어준 다음에 시체를 일종의 모욕하고 훼손하기 위한 아이고.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사후 소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판타지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아주 매우 위험한 범인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아까 랜덤 채팅 앱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1년 동안 이제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이거 막 찾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게 추가 범행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휴대폰을 까보니까 네. 그걸 확인해 보니까 1년치 SNS를 통해보니까 그 1,000명이 넘었고 1,000명 정도는 소재가 확인됐는데 아직 100여 건 정도가 추적이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수법이라든가 살인 각성의 정도를 봤을 때 아무래도 몇 건 정도는 과학적 공격 행위가 의심된다고 보고 경찰청에서도 이제 총경급의 수사지도관을 파견한 것도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어떤 추가 범행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형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드러난 수법의 정도가 굉장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2명만 희생자가 아닐 것 같다라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랜덤 채팅에 그걸 다 살펴보고 하니까 1,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명이 추적이 안 돼서 지금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랜덤 채팅 앱이 저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게 뭐 글쎄 사람들끼리 만나는 네트워킹을 하고 뭐 이러는 건 좋은데 또 굉장히 범죄에 많이 쓰일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대화방처럼 쓰이는데 네. 거기 범죄자들이 일종의 거기에서 숨어서 매복하고 있는 개념인 거죠. 범죄자들은.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그냥 쉽게 어떤 채팅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지만은 범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텔레그램도 있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채팅방은 뭐 무궁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 이용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범죄들이 일어났었나요, 최근? 그건 이제 아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엠번방도 네네네. 그 영역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 공간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조건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매매, 성인들의 성매매도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엠번방 사건뿐만이 아니라 성매매 그리고 청소년들 이런 성매매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범죄의 온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공간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고 제가 프로파일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더 오싹해져요. 네,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사건이었구나라고 이제 기사만 봐서는 잘 몰랐는데 저 굉장히 무섭네요. 그래서 정말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오늘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인인증서 폐기 법안 관련해서 김승주 고려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부에는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십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와 함께 영국 현지 정치 그리고 사회 상황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은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